이제 교과서에 60페이지부터 하려고 그래. 시각 패턴 제인이라고 되어 있걸랑.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물체를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었더라? 맨 처음에는 배경하고 내가 보아야 될 대상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있었어, 그지? 그런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망막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운 부분하고 환한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있었어, 그지? 어두운 부분, 환한 부분, 그지? 대개는 그게 시각에 있는 그 세포, 뭔가 망막에 있는 세포 중에 로드라고 하는 놈이 주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둡고 환한 부분을 분리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디텍트한다 그랬지? 선이나 모서리를 알아낸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에 지금 강아지가 보이는데, 큰 개가 보이는데 배경이 되는 거하고 지금 보아야 될 놈하고 구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되고 나면 눈에 이렇게 망막에 원추체 세포하고 간상체 세포가 여기 망막에 여기에 있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 얘는 어둡고 환한 것을 알게 하는 놈이고 얘는 컬러를 보는 놈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주로 물체의 모양을 보는 거는 요 간상체가 주로 작용을 한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얘가 이제 눈에 여기 이제 맺히게 되면, 이쪽에 맺히게 되면 여기에 식교차라고 하는 뇌의 영역이고, 여기 외측 슬상이 이쪽에 오게 되면 전멸 세포가 있다 그랬어, 그지? 그 세포가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놈들이지, 그지? 한 종류의 세포는 가운데가 환하면 거기에 반응을 많이 하고 주변부는 활동을 안 하는 이런 세포가 있고, 거꾸로 또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지. 오히려 가운데가 환하면 반응을 안 하고 주위가 환하면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신경세포가 아까 외척 슬상핵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걔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얘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모이면 여기 반응하는 놈들끼리 쭉 이어지면 그게 마치 이렇게 막대처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한 넓이를 가진 그런 부분이 디텍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 안 하는 놈하고 반응하는 것이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선 같은 정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선 같은 거는 이런 모서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면적은 지금 이만큼의 면적이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지금 시각세포가 외측 슬상학이라고 하는, 그게 시상이라 그랬어, 그지? 시상은 뭐였냐면 남산의 그 안테나 같은 타워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시상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눈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촉감이 있는데 촉감도 시상을 거쳐서 오게 되고, 시상의 그 중에 한 핵이 외측 슬상 핵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는 거고, 걔는 시각에 특수화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선 정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는 형태 지각 원리, 요 게슈탈트의 원리들이 적용이 돼서 같은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접한 거를 하나로 그룹핑하고, 그래서 그러면 모양이 생기지, 그지? 또 아니면 유사한 모양을 가진 것끼리 모으는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 얘는 2차원의 이제 모양이 되는 거고, 그지? 2차원의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도화지다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후디업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지?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2차원적인 그림에서 3차원적인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지. 왜냐하면 사람 머릿속에는 선생님을 이렇게 보는 것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잖아, 그지?
공간을 가진 모양이니까 X, Y, Z 이게 세 개 축을 가진 그런 물체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고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려면 눈으로 들어온 것도 3차원으로 돼야 되지,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3차원을 만드는데 쓰는 게 세 종류의 그런 단서들이 있다 그랬어. 하나는 한 눈만 가지고도 생기는 단서들, 걔를 모노큘러 뎁스 큐라고 얘기를 했고, 뎁스 그러니까 딥의 그 명사형인 뎁스, 그지? 뎁스 큐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두 눈을 가졌을 때 한쪽 눈에서 2차원 그림을 찍은 거하고 또 다른 눈에서 찍은 것이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시각의 크기가 크고 멀리 있는 물체는 시각의 그런 양눈에서 보는 모양의 시각의 차이가 작다 그랬지, 그지? 그걸 계산을 해서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를 아는 게 바이노큘러 뎁스 큐라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강력한 건데 얘는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양눈에 들어오는 상의 시각의 차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그래서 걔가 또 깊이 정보를 준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2차원 그림이 3차원으로 변하는 거지, 그지? 3차원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기억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놈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매치가 일어나면 그 물체가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매치가 안 되면 모르는 물체가 지금 들어온 거지, 그지? 처음 보는 물체가 들어온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3차원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선생님의 모양인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3차원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러면 매 방향에서 보는 것이 다 들어있겠냐? 그거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도 수많은 각도가 있을 수 있고 그것마다 다 다른 모양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메모리에 우리 뇌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 많은 거를 다 기억을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그지, 맞지?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이나 뭐 무슨 커멘트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야. 너무 좋은 질문이야. 그래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배경이 되고 어떤 내가 봐야 되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를 아직 인식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써. 어느 부분이 더 진하다든지 물체의 모양은 아직 모르지만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색깔이 뭐가 다르다든지 빛이 더 밝다든지 그런 것 더 밝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또 어느 부분은 움직이고 어느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 어느 것이 유독 크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배경과 봐야 될 오브젝트를 구분하는 증거가 돼. 눈에는 선생님이 그 뭐라 그랬냐면 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보는 데라 그랬잖아, 뒤통수가, 그지? 여기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통로는 물건이 어디에 있지? 제가 움직이나 이런 거를 아는 거라 그랬고 이쪽은 제가 무슨 모양이지? 제가 누구지?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두 개가 별도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한 경우 많을 거야. 예를 들면 깜깜한 밤에 시골에 MT를 갔어요. 너무너무 깜깜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앞에서 무언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게 휙 지나가면 그 물체가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는 거는 어두워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통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 뭔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런 경우에 움직임이 있는 놈은 오브젝트가 되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놈은 배경이 되고 그러지. 좋은 질문이야.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너희 너무 똑똑하다, 그지? 선생님 막 긴장된다. 은지가도 너무 좋은 질문했어. 천은지가 무슨 질문을 어저께 했냐면, 그저께 했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연습 문제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81페이지 펴보면 교과서에 81페이지에 보면 A번 그림을 한번 보면 A번 그림 거기에 어둡고 환한 것이 주기적으로 변하지, 그지? 그런데 맨 처음에 왼쪽에 있는 가장 까만 거하고 그 다음에 있는 네모 막대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 그 구분이 되는 부분 거기를 보면 덜 까만 쪽은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이 더 환하게 보이고 왼쪽으로 까만 쪽에 경계가 되는 부분은 더 어둡게 보여. 그런 거를 그 책에 보면 마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현상을 처음으로 찾았어. 그래서 그런 거를 마하 밴드라고 얘기를 하걸라? 여기 지각 심리학에서.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파란색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라고 치고 파란색 부분은 환한 부분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어두운 거 바가 있고 환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보면 여기 둘을 나누는 요 경계선 부위 요쪽 부위에서 이쪽 부분은 여기 바로 근접한 부분이 여기보다 더 환하게 보이고 이쪽 까만 부분은 여기 바로 경계 부분이 여기 다른 이쪽 부위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분되는 부분이 그런 현상을 마하 밴드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마하 밴드가 그러면 그 마하 밴드가 있는 이유는 눈에서 아까 그 전멸 세포들 이렇게 모인 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환한 부분이고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걸랑. 그런데 그렇지. 이쪽에 어두운 부분은 요 경계선 부위가 더 어둡게 보이고 환한 부분은 요 경계선 부위가 여기보다 더 환하게 보이걸랑. 그거를 마하밴드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 선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 마하밴드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럴까? 지금 요게 요렇게 붙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요게 이렇게 붙으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가 이렇게 연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두 개가. 그지? 그러면 이쪽 부위에 여기도 원래 마이너스잖아. 그지?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지? 근데 얘도 얘는 플러스고 그러면은 얘가 얘랑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하고 합쳐지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요 겹치는 부분은. 그지? 그리고 반대로 이쪽은 또 더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어두워지는 쪽은 뇌세포 반응하는 게 더 떨어지는 쪽으로 되고 환한 부분은 더 정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반응을 하겠지. 그지? 그러면은 더 많이 올라간 거하고 더 많이 떨어진 거에 둘 간의 차이가 더 커지잖아. 그지? 더 커지니까 선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지. 한쪽은 오버하게 액티베이트 되게 만들고 환한 쪽은 어두운 쪽은 오버하게 덜 활동 안 하게 더 안 하게 하니까 둘 간의 차이는 원래 정상적으로 있던 것보다 더 벌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더 잘 보려고 눈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야. 천은지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그 시각 체계가 그렇게 반응을 해. 이거 말고도 신기한 현상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지금도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 지금 마의 띠를 보면은 사실 그냥 선은 오른쪽이 다르게 보이는 걸 눈에서 그렇게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외측 슬상핵에서. 네. 그럼 무지개 색깔 나누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파장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보다는 어둡고 환하고의 차이로 될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경계 부위에서 더 진하게 보일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밝은 색깔하고 어두운 색깔의 경계 부위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 그거는 빛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 같아. 근데 경계 부위가 더 빨간색으로 보이고 안쪽보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야, 그지? 어저께 우리 과에 신입생 환영회하고 1학년 있다 2학년 되는 진입생 환영회를 했어. 그래서 술을 뭐 한잔 했지, 애들이랑. 근데 나는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 학과의 어떤 미래 같은 게 보이는 거를 봤는데, 나는 어떤 그런 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예전에 선생님이 심리학과 올 때보다 요즘이 심리학과가 더 인기가 좋아서 선생님 때보다도 좋은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열정들이 대단하더라고. 그렇고 두 번째는 은사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현재 교수진이 내 은사님 때 선생님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 전공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 지식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잘하고, 또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해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열정적이고 또 똑똑한 애들이 들어오고, 또 교수님들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액티브하고 훨씬 더 전문적인 선생님들로 배치돼 있고,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여러분 다른 강의 들어도 선생님도 굉장히 강의 잘하시지 않니? 그지 않니? 안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왜냐하면 강의 평가 보면 나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늘 평균에서 머물골라. 되게 짜증나.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신입생 환영회, 진입생 환영회 끝나고 술을 먹고, 되게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이니비터 역할을 하걸랑. 그러니까 뇌에는 여러 약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세로토닌, 또 무슨 아세틸콜린, 가바,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뇌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어떤 화학 물질은 신경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놈이 있고, 어떤 화학 물질은 활동을 억제하는 놈이 있어. 근데 알코올도 유사 뇌의 그런 화학 물질에 속해. 근데 알코올은 이니비트하는 역할을 해. 그런데 이 알코올을 그래서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독한 술을 먹으면 죽어. 왜냐하면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신경을 억제하니까.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는 거걸랑.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로 먹게 되면 뇌 신경 중에 다른 신경을 견제하는 신경도 있는데, 그 신경을 술이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신경을 방해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방해를 받다가 방해를 안 받으니까 원래 활동하던 뇌신경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되는 거걸랑. 그러니까 술을 어느 만큼 적절히 먹으면, 그러면 막 말도 많아지고 엉뚱한 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웃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술을 먹으면 고삐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막 하는데, 화요일 날 여기 강의를 하고 어저께 이제 술 먹고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시각 쪽에 검사 도구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병원에 뇌출혈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오는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환자 되게 많걸랑? 되게 많은데, 그 환자들의 시각 쪽에 어떤 기능이 되고 안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어떤 진단 도구를 만들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뇌파하고 연결을 시키면 쉽게 이 사람이 지금
검고 화난 것을 처리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선 정보를 못 끄집어내서 물체를 좀 못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술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변하지, 그지?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아까 그 고양이 같은 경우 그 밤에 안 보여도 제일한다 했잖아요. 죄인이 아니라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응. 근데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보통 소리로도 이제 그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꼭그 뭐냐 물체 제인이 명암보다 그게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론 소리로도 어떤 대상이 무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촉감으로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였고 걔가 뭐라고 하는 것을 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청각도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냄새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동물들은 냄새를 금방 아니까 우리는 좀 둔해졌지만 그지? 그래서 걔들이 연합되지. 그래서 그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아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되지. 일반적으로 여기 두정엽 쪽 이쪽이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눈에서 온 정보, 귀로 들은 정보, 또 이렇게 뭐 촉감 같은 거로 만져서 오는 정보, 얘가 다 통합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연합령이야. 어소시에이티브 에어리어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랑 두정엽을, 그지? 그래서 두정 연합령하고 전두 연합령하고 둘로 나누잖아. 여기 아비마 쪽에도 연합령이 있어. 그러니까 얘도 사태를 총 판단하는 놈이걸랑. 그래서 뇌에서 오는 신경의 3분의 1 정도가 전두엽 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재미있는 거는 그 뇌의 어떤 그런 구성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조직 같은 거를 나는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교 처장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랬는데 되게 내가 이제 그 우리 처 사안에 대해서 학교 직원 선생님들 중에 제일 높은 분이 부장님이걸랑 되게 부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요. 처장님 지난번에 뭐 지시하신 뭐뭐뭐는 어디까지 어떻게 됐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언제 어떻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고 또 내가 부장님 뭐 저 요번에 뭐 인센티브 제도 바꿔야 되겠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장님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과장님하고 주임하고 평직원한테 처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 검토를 해봐라. 다른 차하고 부닥치는 건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밑에 사람들이 또 일을 해가지고 부장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부장이 또 갖고 오셔가지고 처장님 이렇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걸랑 되게 그렇게 돼 있어. 그치?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앉아 계시면 뭐 상무이사나 이런 분들이 뭐 요번에 매출을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그러면은 뭐 이번엔 중국 쪽으로 한번 진출해봐. 이런 식의 명령을 하면 또 상무이사가 밑에 가서 부장들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근데 위에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그러니까 가장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를 잘 못 들어. 되게 윗사람 얘기만 듣게 되고 그래서 밑에 사람은 실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부장한테 보고가 잘 안 되거나 또 보고를 해도 중간에 부장이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처장님한테 뭐 갈 일이 아니야 이러고 그런데 처장은 사실은 현장의 문제를 알고 싶으면 맨 말단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걸랑. 근데 실제로 조직이 그렇게 안 돼 있지. 근데 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연합령에서 해석된 것도 전두엽이 받지만 얘가 시각 영역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놈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의 CEO가 최고의 그 대빵이 윗사람이 주는 정보도 듣고 가장 밑부분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듣는 거지. 그러면은 현장과 모든 걸 다 파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뇌의 원리를 그러니까 어떤 우리 조직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도 있어. 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또 뭐 어떤 질문 잘하면 또 이거 이장 못하겠다. 근데 질문이 많은 게 좋아.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 더 많이 해. 괜찮아.
그냥 잘 모르겠는 거, 감이 잘 안 잡히는 거 이런 거.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에서 명암하기 전에 물체를 인지하는 게 단지 이제 시각 말고 다른 감각으로 먼저 액티베이션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명암 몰라.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거는 모르겠어. 뭐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비주얼 도미넌스. 그러니까 뭐 시각 우위성 이렇게 들려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가 두 대가 꽝 부닥쳤어. 그러면은 눈으로도 부닥치는 걸 봤고 귀로도 꽝 소리가 나는 걸 들었지. 그럼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청각으로도 알았고 눈으로도 알았지. 시각으로도 알았지. 근데 시각으로 본 거는 뒤에 차가 앞에 차를 받는 모습이었어. 그런데 귀로 들은 거는 뒤에 차가 받은 걸로 귀의 소리는 그렇게 들렸어. 그러니까 청각 쪽에서 오는 정보하고 시각에서 보는 정보하고 갈등이 생긴 거야. 대개는 일치가 되지. 대개는 일치가 되는데 양쪽에서 주는 정보가 서로 다른 거야.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청각 정보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시각 정보에 우선해서 판단을 해. 그런 현상을 비주얼 도미넌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 감각이 있는데 오 감각에서 외부의 정보를 다 받아들일 거잖아. 대개는 각각의 감각에서 오는 정보가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정보가 와. 그러니까 그 물체를 인식하는데 상호 협동에서 문제가 없어. 근데 때로는 감각기관별로 오는 정보끼리 부닥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시각이나 청각이 가장 잘 발달돼 있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놈 위주로 먼저 판단을 해. 그런 왜곡이 일어나. 그런 현상을 비주얼 도미넌스라고 해. 그러니까 다른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에 비해서 시각 쪽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인류가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시각 정보를 굉장히 많이 쓰걸랑. 특히 현대인들은 더해. 옛날 어른들보다. 또. 제가 아까 그 무지개로 질문 드렸던 게 언어학과 수업 주로 들어보면은 그 무지개 색깔이 그 언어마다 뭐 색깔이 7개인 것도 있고 5개인 것도 있고 그런 게 이해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시각이 작동하는 차이가 그런 경우에도 있어갖고 그게 언어로 발현되는지 이렇게 그것도 좋은 질문이야. 오렌지가 더 주황색이니 아니면 귤이 더 주황색이니? 껍데기 색깔이 귤하고 오렌지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오렌지를 사갖고 들어왔걸랑? 요새 과일을 좀 까먹고 그러는데 연구실에서 목이 마르고 그러면 오렌지의 그 주황색하고 귤의 주황색하고 눈으로 이렇게 보이니 구분이 가니, 그치? 잘 안 돼. 주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돼. 그러면 오렌지의 주황색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말로 하면 귤의 주황색은 뭐라고 불러야 되니?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그거를 얘기를 든 거는 컬러가 이렇게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얘하고 구분이 돼요. 감각 차원에서는. 근데 얘를 말로 개념화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의미가 한정되어 있어서 요 눈에서 보이는 미세한 차이를 언어로 표현을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 오면서 그러니까 정보가 사라지는 거지. 언어로 바뀌면서.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만일에 디자이너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하고 컬러를 다루는 어떤 페인트 만드는 그런 사람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 서로가 말하는 컬러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페인트를 섞는 사람은 훨씬 더 색깔에 대해서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이 사람은 갖고 있고, 반면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한 색깔에 대한 어떤 어휘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똑같은 빨강이라고 얘기를 해도 페인트 만드는 사람이 본 빨강하고 이쪽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니? 표준 같은 거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에서 언어로 가기 전에 여기에 어떤 표준을 만드는 거라, 색깔에 대해서. 그래서 오렌지 주황색하고 귤의 주황색이 있으면 얘를 어떤 값으로 나타내. 밝기는 얼마고 뭐 조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은 디자이너도 내가 말하는 색깔이 조도 얼마에 밝기 얼마에 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박에 말이 되잖아, 그지? 이런 게 표준화걸랑. 근데 분명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의 분류하고 우리가 언어로 분류할 수 있는 색깔의 분류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언어가 훨씬 더 추상화되어 있고 듬성듬성하게 돼 있어.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게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라 사람들마다 색깔에 대한 이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색깔의 이런 이름도 약 3개 정도의 레벨이 있걸랑.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기본 색 이름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거지. 그런 게 제1 타이어에 있고 제1 레벨에 있고, 두 번째가 주황색 같은 그런 종류의 색깔의 이름들이 두 번째 타이어에 있어. 세 번째는 귤의 주황색 이런 게 세 번째 타이어에 있어. 그래서 여기 2단계부터 3단계는 문화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은 에스키모인들 얘기 많이 알잖아. 에스키모 사람들은 워낙 눈을 많이 보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얀색도 더 많은 용어로 분류가 돼 있어.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그렇게 많이 못 보걸랑. 그냥 하얀색이야.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여기 두 번째 레이어나 세 번째 레이어는 색깔의 이름이 더 분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축소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의 어떤 생리적인 시스템이 그런 거에서 보는 색깔은 어느 문화든지 거의 비슷해. 기본 색 이름은. 되게 그런 식으로 돼 있걸랑.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어. 그지? 하나는 감각에서 오는 어떤 정보를 언어로 표현할 때에 언어가 추상성을 갖고 있고 또 얘는 의미가 한정되어 있어서 눈으로 보는 색깔만큼 다양한 것을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되게 표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 두 번째는 색에 대한 어휘 분류 체계를 보면 문화권에 따라서 기본 색은 문화 공통적인데 대부분 2레벨에 있는 색깔 이름하고 3레벨에 있는 색깔의 이름은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또 질문 나오기 전 빨리 가야지. 진도 못 나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3D를 얘기를 할 때 한 방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모양이 돼서 머릿속에 그러면 뇌 속에 저장되어야 하는 놈이 어떤 방법이 돼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그런 변화성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D를 만들었지. 그런 다음에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는데 측두엽에 여기에 송현이 얼굴이 여기 있다는 거지 3D로.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걸랑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3D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에 그러면 그 보는 방향에 따라 다 저장되어 있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얘가 움직여져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놈하고 뭔가 매치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그 만만한 거는 형판 맞추기 모형, 그래서 제일 무식한 거야. 여기 이거 방향이 1도 달라진 거, 3도 다른 거, 이게 다 여기 저장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빛으로 들어온 A의 모양이고 요거는 뇌에 저장되어 있는 A인데 그냥 A를 통째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만큼의 유사성이 발견이 되면 얘는 A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제인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물건 여기 바코드 같은 거 있잖아. 찍으면 가격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지금 찍 긋는 거 이거는 빛으로 지금 정보를 입력을 해갖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라고 가격이 나오려면 컴퓨터에 여기서 읽힌 정보에 해당되는 뭐가 저장돼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거기서 복잡한 그런 분석을 안 한단 말이야. 여기에 그냥 숫자 뭐가 있으면 뭐뭐 있으면 저장돼 있는 거 숫자 뭐하고 그냥 매치되면 바로 얘는 뭐 과자도 모르지 뭐 얼마라고 적힌 게 그냥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이 형판 제인에 해당이 돼. 큰 분석을 안 하고 이런 방법이 제일 무식한 방법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져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종류의 일은 뭐 실제 하지 않는다. 저런 메모리 저거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커버를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게 워낙 싸잖아. 싸고 요새는 메모리를 작은데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메모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 뇌세포가 전에는 뭐 한 1억 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4천억 개, 6천억 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뇌세포고 조합이 워낙 많으니까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뇌의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되게 내가 너무너무 자주 보는 놈들, 내가 늘 이렇게 대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얘는 여기에 저장되어야 하는 메모리가 무지하게 많이 커져야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 깁슨이라고 하는 분, 우리 1장 얘기할 때 에컬로지컬 사이콜로지 그 코넬 대학 그쪽 그룹들 얘기했었지. 거기에 깁슨 선생님이걸랑 이분은 세부 특징 분석 이론을 얘기를 했어. 뭘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면 A자 같은 경우에 얘는 수평선이 있고 수평선 어디 있어? 그러니까 A자 같으면 여기에 수평선이 있고 이쪽에 45도 직선이 있고 오른쪽으로 기운 여기는 왼쪽으로 기운 45도 선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피처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것도 이런 피처들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수평반은 두 개의 사선이 양쪽으로 올라서 만난다. 끝에서. 그 다음에 수평선은 가운데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 이런 관계성 정보하고 요런 선 하나, 수평선 하나, 45도 선, 또 선 하나 이렇게 세부 요인 3개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거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야. 요인 3개 하고 관계성 정보하고 그래서 여기서 입력된 놈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지를 매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되면 A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메모리가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세상의 물체의 모양을 기술하는 몇 개의 피처들, 세부 특징들, 걔들만 기억을 하고 있고 세부 특징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만 기술되어 있으면 메모리를 많이 안 쓰고도 많은 수의 물체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세부 특징의 이론이야. 상당히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실제로 저런 거로 운용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이런 세부 특징 이론의 단점도 있어. 이렇게 A처럼 C처럼 D처럼 간단한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저거 하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잘 된다는 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런 세부 특징이 저장되어 있고 스캐너로 읽어서 들어오는 놈이 이런 식으로 세부 특징 분석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게 A인지 B인지 인식하는 게 금방 된단 말이야. 그런 뜻이걸랑?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얼굴 뭐 이런 것처럼 무지무지 복잡한 자극. 그럼 여기 선생님 얼굴을 만일에 이런 사선, 동그라미, 수평선 이런 거로 기술을 하게 되면 수평선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오겠어? 1000만 개? 1000개? 10,000개? 또 수직선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나오겠어? 사선에 몇 개가 나오겠어? 세부 특징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서로 어떻게 붙은 건지 기술하는 것도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그래서 복잡한 물체를 세부 특징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 한두 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수직선, 수평선이 얘가 1000개, 10,000개 이렇게 증가가 되면 그럼 그거 자체가 엄청난 로드가 될 것 같지 않아? 그치?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2차원적인 어떤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세부 특징 분석 이론으로 하면 설명이 되는데 복잡한 3차원의 어떤 자극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을 해낸 게 학자들이 이런 지난번에 쥐안 얘기 했었지. 그러면은 세부 특징을 2차원적인 이런 선이나 수평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공간을 가진 어떤 모양이다. 그래서 32개의 요 하나하나를 쥐안이라고 GEON 여기 써 있나? 지온이라고 비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쥐안 하나하나가 마치 세부 특징처럼 활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3차원 이런 물체를 보게 되면 사람의 얼굴은 몇 번 쥐안, 몇 번 쥐안, 몇 번 쥐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번 쥐안과 2번 쥐안은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 있고 이런 관계성 정보가 있으면 3차원 모양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저런 쥐안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물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쥐안 플러스 그 쥐안들의 만나는 모습, 관계성 정보가 기술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3차원을 물체를 인식하는데 복잡한 물체를 인식하는데 it's okay. 그리고 쥐안이 예를 들어서 32개 중에 걔들도 여러 개의 지온이 같은 이런 똑같은 원통형 지연이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어. 그지? 몇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100%다 맞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서 쥐안으로 쪼개냈어. 그래서 쥐안이 여기서 총 개수가 100개야. 예를 들면. 근데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70개는 맞고 나머지 30개는 안 맞아.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거지. 좀 불확실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맞으면 그거는 사람의 얼굴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세부 특징 이론은 2차원적인 그런 어떤 글자 같은 거 그런 데에 쓰이는 거고, 지금 쥐어는 이렇게 3차원적에 있는 그런 물체를 표상할 때,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비더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 이거 뭐 하는 거니? 이거 뭐 하는 거니? 다림질하는 거, 그지? 다림질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얘는 온전한 자극이고 여기는 쥐안 어떤 거에 해당되는 일부분을 없애버렸어. 여기는 쥐안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되게 이렇게 인접한 부분이 얘하고 쪼개는 부분이 되걸랑 그 부분들의 정보를 조금씩 없앴어. 그래서 얘에서 정보가 없어진 거하고 여기서 정보가 없어진 양이 거의 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없어진 것을 얘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맞추고 얘는 잘 못 맞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쥐안이 100%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더라도 얘하고 매치가 다 안 되더라도 일부만 매치가 돼도 그 물체가 그것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주연을 나누는 윤곽선 정보가 이런 그 꼭지점 같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어떤 물체가 이게 뭔지를 알게 만드는 데에. 그게 지금 이 실험이걸랑 윤곽선 부분을 일부 없앤 조건이고 얘는 이런 부분을 하나 다리를 없앤 그런 자극인 거지. 보면 오류율이 일부분 다리 하나를 없앤 경우가 훨씬 더 오류율이 작고 그 두 지연이 만나는 부분의 정보를 지워버린 그 경우는 오류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얘기는 사람들이 그 만나는 꼭지점 그 위주로 주요 안으로 나눠서 인식을 한다. 지금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한 실험이야. 되게 어렵지. 실험 하려고 그러면 그지? 요 실험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실제로 이런 주연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지. 그지? 그지? 연구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찾아내는 게 그지? 그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88년도에 실험한 게 아직도 교과서에 나오지. 그 이후에 뭔가 더 굉장히 산뜻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못 만든 거지. 인지심리학이 그래서 되게 잘난 체 해.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렇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험으로 증명해서 보일 수 있을까? 그 어떻게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걸랑? 이제 그런 게 이제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그렇지, 그지? 그래서 3차원 공간에 해당되는 건 세부 특징 이론의 하나야. 이것도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까 거기 81페이지에 그 A번의 마하밴드 거기에 보면 어둡고 환한 바가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어떤 그 사진 부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걸랑? 여기 Y축은 밝기야, 밝기 정도고 X축은 공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0cm 있는 데서부터 여기는 10cm까지 있는 데야. 그러면은 얘를 표현을 해보면 어떤 물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제 꺼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환하고 꺼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로 표현을 할 수 있걸라?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Y축은 빛의 양, 그 다음에 X축은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지. 여기 책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스캔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X축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때? 환하지.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높지. 그러니까 하얀 바가 되겠지. 근데 이쪽 인지심리학이랑 글자 쪽에 오면 어떻게 돼? 에너지 양이 작지. 그러니까 빛이 여기 반사된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반사되는 양이 작지. 왜냐하면 검은색은 대부분 파장을 흡수하니까. 그럼 여기는 검게 보일 거고 다시 여기는 환하게 보일 거고 여기는 검게 보일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검고 하얗고 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검었고 하얗고 이게 반복되는 거를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걸랑? 뭐 주파수, 파장, 뭐 빈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떤 거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촘촘하게 될 수가 있지. 반복되는 게. 이렇게 촘촘하게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모양을 나타내.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인 어떤 모양을 되게 나타내고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 거는 전체 모양을 되게 나타내.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얼굴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거기에 어둡고 환하고를 보면 이런 식의 반복되는 게 나타나는데 얘를 몇 가지 성분으로 쪼개낼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금방금방 변하는 프리퀀시가 높은
그런 종류의 바하고 프리퀀시가 낮은 놈으로 구분을 해낼 수 있어. 그러면은 얼굴에는 이런 종류의 자주 되는 게 어디에 있고 또 이렇게 뜨문뜨문한 건 어디에 있는지를 뇌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각에서 들어온 것을 아까 세부 특징이나 이런 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파수로 분석을 해내는 거야. 눈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의 이런 주파수 대가 뇌에서 확인이 되면 걔가 어떤 놈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어? 그런 식의 이론도 있어. 걔도 결국은 근데 크게 보면 세부 특징 이론하고 좀 비슷해. 그지? 그러니까 이쪽이 망가지면 이런 게 되는 거고 선생님이 말한 이쪽이나 이쪽이 손상을 입으면 이런 게 돼. 왜냐하면 여기 이런 데가 기억 창고 걸랑 정보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질문은? 아유, 좋아. 네 생각은 어떠니? 세부 특징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윤곽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알던 얼굴 모양, 기억되어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 그럼 변하지 않은 부분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매치가 될 거고 변한 부분은 매치가 안 될 거잖아. 그러면은 전체 얼굴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예를 들어서 60%는 매치가 되고 40은 안 되면 40%는 안 되면 네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것도 좋았어. 누가 그래 여기 앞에 오니까 여기 먼저 하자. 방금 질문에서 또 궁금해졌는데 얼굴 인식을 할 때 얼굴 이 부분만을 인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헤어스타일이나 뭐 안경을 낄 수도 있고 뭐 피어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게 되는 너 생각은 어떠니? 재밌다. 너 생각은 어떠니? 그런 부분도 같이 기억할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만 하겠지. 여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나 이런 데는 사실은 변할 수 있어서 아니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특이하거나 그러면 여기가 그런 것도 기억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안면 신인증 얘기하는 건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상하네. 뭔가 잘못된 것 같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다리미에 이렇게 연속된 부분 여기 부분을 지웠어. 여기 부분을 지운 거는 그렇게 지운 게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런데 요 부분을 지웠어. 이 두 개의 물체가 만나는 요 부분을 지웠어. 그거는 엄청나게 해가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지운 것들이 되게 그런 이런 만나는 지점들을 지운 거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만나는 지점을 기점으로 나누어서 쥐안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사라진 거야. 어디서 나눠야 되는지. 그래서 물체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런 부분을 지우는 거는 쥐안 나누는 거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해가 잘 안 돼. 지금 그런 거 볼랑? 그래 그것도.
응.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피지컬 바이러스의 얼굴 응.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 동물끼리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너 생각은 어떠니? 아,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지?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동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워. 고양아, 너 쟤 아는 얼굴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양이의 퓨지폼 자이러스를 찾아서 같이 함께 지내던, 그러니까 퓨지폼 자이러스에 그 전극을 심는 거지. 그래서 왜 싱글 셀 레코딩 같은 거 하잖아, 그지? 셀 레코딩. 그래서 왜 그 자극이 눈에서 들어와서 그 뇌 부분에 오면 걔가 발화를 해서 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가 나. 응? 그래서 이제 고양이 뇌에 불쌍한 고양이한테 여기 이렇게 심어가지고 전극을 여기서 이제 소리 측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눈에 한쪽 거는 자기랑 늘 함께 있는 새끼나 누구의 고양이를 보여줄 때 하고 처음 보는 고양이하고 보고서 그러니까 보는 놈은 늘 같이 있는 놈은 따따따따 이렇게 소리가 나고 아닌 놈은 신경 발화를 안 하면 구분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런 연구는 못 본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 걔한테 말로다가 물어봐서는 모를 것 같아. 너 얘 아는 놈이야? 이렇게는 모를 것 같아. 근데 걔들도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식구 이루고 그러는 거 보면 알 것 같아. 근데 과학 연구는 못 봤어, 선생님이. 재밌어. 또 해도 돼. 또 뭐 다른 질문 없어? 여기까지 할까?